네, 안녕하세요. 저는 역사 가르치고 있는 진솔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3반 비주얼을 담당하고 있는 이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1학년 3반 목소리를 담당하고 있는 김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체육교사 박지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1학년 3반 안선홍입니다. 아버지가 해외 출장에서 귀국하기 전날 밤이었다. 그날도 철이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텔레비전 과외를 본 뒤 잠자리에 들었다. 막 잠이 들려고 하는데 어디선가 갱음과 함께 비명이 고막을 터뜨릴 것 같이 들려왔다. 철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다가 몸이 쇠약해져 헛소리를 들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잠을 청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다. 철이는 잠결에 이상한 기분을 느껴 잠에서 깨어났다. 분명히 사방은 막혀있는데 어디에선가 음산한 바람이 불어와 자신의 얼굴을 스치는 것이다. 철이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철이야! 누구세요? 철이는 얼떨결에 대답했다. 그러나 더 이상 아무 응답도 없었다. 철이는 아무래도 내일 어머니에게 말씀드려 병원에 가봐야겠다고 생각하고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 새벽 2시쯤이 되었을 때였다. 다시 출장 가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철이야! 철이야! 네? 철이는 벌떡 일어났다. 그러나 아까와 마찬가지로 아무도 없었다. 음순한 공기만이 잔뜩 겁에 질린 철이를 엄습해오고 있었을 뿐이었다. 뚜벅뚜벅. 그때 현관으로부터 발자국 소리가 철이의 방을 향해 다가왔다. 자기 전에 단단히 걸어 잠근 현관문이 열릴리 만무인데 그쪽으로부터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다. 그 발자국 소리는 철이의 방문 앞에서 멈추었다. 철이는 잔뜩 겁에 질려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빨리 이 환청이 없어지기를 기다릴 뿐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손잡이 달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이불 속에서 눈만 내놓고 보니 정말로 손잡이가 돌아가고 있었다. 누구세요? 철이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다. 역시 대답이 없었다. 한참 지난 뒤 철이는 용기를 내어 방문을 열고 내다보았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다. 현관 쪽을 바라보았지만 신장 위에 놓인 화분들 뿐 현관문도 잠긴 채 그대로였다. 또 환청이었구나. 철이는 중얼거리면서 바람을 쐬기 위해 베란다로 나왔다. 10위층 고층 아파트에서 내려다본 새벽의 거리는 음산하기만 했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인가? 방금까지만 해도 환하던 달이 점점 핏빛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마치 페인트를 위해서 내리부은 것처럼 달 표면이 붉게 변했다. 철이는 눈을 비비고 다시 자세히 보았다. 꿈이 아닌가 꼬집어도 보았다. 그러나 분명한 현실이었다. 이번에는 달뿐만 아니라 별, 가로등, 빌딩, 철이가 있는 주변 모두가 핏빛으로 변하고 있었다. 철이의 잠옷까지도 온통 피로 젖어 핏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으악! 다음날 철이는 베란다에서 잠옷 차림으로 실신한 채 발견되었다. 어머니는 병원으로 옮겼다. 철이가 깨어났을 때 어머니가 철이 옆에서 울고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엄마? 사실을 알아보니 어젯밤 아버지가 탄 여객기가 미국에서 오던 중 사할린 상공에서 소련 전투기에 의해 파격당했다는 것이었다. 뜻밖의 사고로 처자식을 두고 이승과 이별해야 하는 아버지의 흠백이 어젯밤 철이를 찾아온 것이었다. 안 무서운데요? 제가 소개할 얘기는 문희준이 겪은 소름 돋는 실화입니다.
문희준이 한밤중에 집을 가는 도중에 놀이터를 지나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혼자서 밤중에 그들을 타고 있더래요. 문희준 씨가 원래 무서움을 잘 타서 사람이겠지 자기 최면하면서 집으로 올라가는데 그때 문희준 씨 집이 아파트 3층이었어요. 집으로 올라가다가 엘리베이터 2층쯤에서 놀이터 쪽을 보니까 아까 그네 타던 그 여자가 문희준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더래요. 너무 무서워서 막 집으로 달려 들어가서 부모님 옆으로 가서 막 숨고 그리고 나서 또 얼마 있다가 궁금해져서 방 창문으로 놀이터 쪽을 보니까 사람은 없고 그네만 왔다 갔다 움직이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네 타다가 막 집에 들어갔던가 보다 하고 생각하면서 딱 맞은편 아파트를 봤는데 맞은편 아파트 3층에서 그 여자가 문희준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더래요. 제 이야기는 끝입니다. 키세요. 나도 무서웠어. 전 아직이었습니다. 제가 소개할 이야기는 몸을 자르는 귀신입니다. 요즘 계속 같은 꿈을 꾸는데 점점 원래 꿈에 살이 붙어가. 꿈 내용은 단순한데 나는 책상에서 노트북을 하고 언니는 침대에서 일기장을 쓰는데 키가 엄청 큰 사람이 자꾸 우리 방에 들어오라고 함. 얼마나 크냐면 방문이 가슴팍에 와서 아예 어깨부터는 안 보이는? 그래서 언니랑 난 아무 신경도 안 쓰고 어차피 못 들어올 거 아니까 각자 할 일 하면서 들어오려고 턱턱 부딪히다가 그냥 포기하고 돌아감. 그럼 꿈에서 깨. 근데 요즘엔 자꾸 지 몸을 조금씩 자르고 들어오려고 해. 3일째까진 못 들었는데 그제는 발목으로 문 앞에 서 있었음. 자기 발을 자르고 들어온 거야. 근데도 못 들어왔거든? 이제는 종아리까지 반으로 자르고 들어왔는데 처음으로 어깨가 보였어. 그래도 못 들어오고 문에 턱턱 걸리다 돌아갔는데 만약에 무릎까지 다 자르고 들어오면 어떡해? 우리 집 기독교라 점, 무당, 굿 이런 거 못해. 나 너무 무서워. 이후에 업로드한 뒷이야기입니다. 나 몸 자르고 오는 귀신 꿈 글쓴인데 요즘 잘 지내냐고 묻길래 글 다시 써봐. 간간히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서 다시 글 써봄. 저 글 쓰고 나서 이틀 후에 무릎까지 자르고 왔었어. 그때도 얼굴도 보였는데 자세한 설명은 생략할게. 나도 무서워. 그냥 입이 겁나 크고 웃고 있었어. 아무튼 얼굴 보니까 너무 무서워서 잠을 못 자겠더라. 이틀을 잠 안도 안 자고 친구들이랑 밤새 술 먹다가 나 때문에 엄마 공방에 가서 그냥 핸드폰 하거나 너무 피곤하면 엄마 무릎에서 잠깐 잠드는 시기였어. 그러다가 한번 소파에서 좀 얕게 잠들었는데 꿈에 또 그 귀신이 나온 거야. 근데 다행히 깊은 잠은 아니라 바로 깼어. 그리고 이모한테 전화를 했지. 친가 외가 다 기독교인데 이모만 특히 무당 쪽에 좀 관심이 많더라고. 이런 일 때문에 힘들다고 하니까 이모가 용한 무당을 알고 있다고 가족들 몰래 다녀오자는 거야. 이모도 기독교지만 그래도 무당한테 가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을 했나 봐. 그래서 바로 같이 이모랑 갔지. 여기서부터는 나랑 이모랑 대화한 내용으로 말해볼게. 들어가자마자 우리 보더니 이랬어. 무당이 어린 양들이 여기까지 온 걸 보니 급하긴 했나 보네. 이모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무당이 일단은 부적 줄 테니까 방문에 붙여놓고 있어봐 라고 하는 거야. 그놈이 장난으로 그러는지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지 아직 모르니까 며칠만 더 기다려보래. 그래서 별 하는 수 없이 내라고 하고 돌아왔지. 그 다음에 부모님 몰래 방문에 부적을 붙였어. 그리고 그날 밤에 부적을 믿고 내 방에서 푹 잤거든. 근데 꿈에 귀신이 서 있는 게 아니고 문가에 앉아서 날 가만히 쳐다보더라. 그래서 귀신이 못 들어오니까 효능이 좋다고 생각을 했지. 그러는 순간 그 귀신이 우리 아빠 목소리를 흉내를 내는 거야. 아빠가 맨날 하는 기도가 있거든? 우리 가족들 항상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눈동자처럼 소중히 여겨주고 아껴달라는 내용인데 그 귀신이 웃으면서 그 내용을 읽더라고. 정말 눈물밖에 안 나왔어. 내가 우니까 그 귀신이 더 재밌는지
이제는 우리 집 강아지 짖는 소리를 따라하는 거야. 강아지 주인들은 자기 강아지 짖는 소리쯤은 알잖아. 딱 우리 강아지 목소리였거든. 내가 공부한다고 방문 닫으면 낑낑거리면서 방문을 긁는데 귀신이 자기 손톱으로 방문을 크크크크 하면서 똑같이 소리를 내는 거야. 진짜 너무 무섭고 소름 돋아서 울기만 하고 계속 내 진 목소리 따라하는 거 듣다가 깼어. 그리고 이모한테 전화하고 그 무당한테 다시 다녀와서 축사 기도를 하던지 굿을 하던지 조만간 하려고. 난 그날 이후 아예 밤을 새고 있어. 밥도 많이 먹고 하는데 잠을 안 자니까 며칠 사이에 살이 쭉 빠지더라. 진짜 미칠 지경이야. 너무 무서워. 혹시 여기 기독교이거나 굿을 해봤거나 축사 기도 받아본 사람 있으면 도와줘라 제발. 이거 진짜 무서운데? 근데 그게 너무 기도 따라하는 게 너무. 나도 켜도 돼? 켜? 한 10여 년 전에 중2 때 있던 일인데 당시에 겨울방학이었고 남동생이랑 2층 침대 썼거든? 그날 할머니가 폐렴인데 고령이셔서 우리 엄마 아빠는 병원 가고 나는 동생이랑 한창 자고 있는데 누가 창문을 뽀드득 약간 손가락으로 미는 듯한 소리가 나는 거야. 당연히 남동생인 것 같아가지고 야 하지마 이랬는데 조금 있다가 다시 뽀드득 하는 손가락으로 미는 소리가 계속 나는 거야. 이때까지는 실내랑 실외가 이제 온도 차이가 나서 유리에 그 물방울 맺힌 거 손으로 밀고 동생이 장난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개빡쳐가지고 야 너 내가 내려가면 뒤진다 하나 둘 했는데 소리가 귀신같이 멈추는 거야. 그리고 내가 혹시나 해서 밑에 층을 내려다봤는데 동생이 곤히 자고 있는 거야. 내 동생이 좀 몸집이 커가지고 그 뽀드득 소리를 내려면은 침대에 앉았다가 누워야 되거든? 그렇게 움직이면 우지끈 하고 소리가 나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 느낌이 하나도 안 나고 뭐지? 하고 보니까 진짜 찐으로 자고 있는 거야. 그때가 새벽 2시쯤이었는데 너무 찝찝해가지고 그냥 잤어. 그래서 일어나서 동생한테 야, 너 어제 새벽에 장난쳤지? 뭐 했어? 이러니까 진짜 처음 듣는 표정으로 응? 뭐가? 이러는 거야. 솔직히 동생이 원래도 장난기가 거의 없고 무뚝뚝해서 내가 봐도 걔가 한 게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리고 우리 집 아파트가 4층이라서 누가 배관 타고 올라오는 거 아니면은 새벽에 내가 있던 방 창문 매달리지도 못한단 말이야. 진짜 10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아직도 좀 미스터리다. 끝이야. 배관 타고 누가 올라오는 것 같아. 무서워. 나 뒤에 뭐 있는 것 같아. 뭐야?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사라진 신랑입니다. 이 이야기는 1934년 당시 대중잡지인 삼천리에 투고된 괴담입니다. 투고자의 필명은 초선으로 3년 전 자신의 마을에 있었던 혼례식과 관련한 사건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3년 전 어느 여름밤에 일어난 비극입니다. 우리 시골은 한 마을이 마치 한 집안같이 화목하여 누구 집에서 잔치가 있으면 온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몰려가서 마치 자기 집 일인 양 떡도 치고 감주도 빚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잔칫날이 되면 마을 전체가 화기애애했습니다. 그날은 우리 마을 청년 중 하나인 병남이가 혼이 나는 날이었습니다. 병남이는 사모관대를 하고 말에 올라탔고 수팔연꽃과 모관을 앞세운 채 친구들이 건마성은 행차의 위세를 더하기 위하여 외친 소리입니다. 요 건마성을 소리 높게 외치며 아랫마을 신부의 집으로 초행길을 나섰습니다. 우리도 마을 앞까지 신랑이 탄 말 뒤를 따라가 이를 배웅해 주었습니다. 아랫동네로 신부를 맞이하러 갔던 병남이는 오후 3시쯤 신부집에서 초래의 예식을 끝내고
가마에 태운 신부를 데리고 우리 동네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들은 동구밖까지 나가서 이를 맞이하였습니다. 병남이는 인생일 때의 가장 기쁜 날이니만큼 입을 해벌레 벌리고 눈에는 웃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마에 탄 신부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만 윗마을 아랫마을 할 것 없이 소문난 미인이라 그런지 버들잎같이 생긴 얼굴 윤곽만 봐도 어여뻐 보였습니다. 그때 우리 마을에서 가장 익살 잘 부리고 나서기 좋아하는 한 늙은 총각 하나가 있었는데 이날도 마을 사람을 한바탕 웃길 작정이었는지 용감하게도 신랑 뒤를 따라가는 신부의 가마에 가까이 가서는 가마에 들이온 천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곤 신부 얼굴을 쓱 들여다보고는 마을 사람들을 향하여 아즈머이 이쁘네 하고 외쳤습니다. 신부는 얼굴이 빨개져서 머리를 숙였고 이를 보던 마을 사람들은 와 하고 웃었습니다. 그 총각은 우리가 웃어주니까 만족한 듯 저도 하하 웃더니 이번엔 신랑이 탄 말 옆에 바짝 달려갔습니다. 그리곤 너 좋겠다 야 오늘 소 한 마리 잡아야지 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말이 놀라서 그랬는지 공교롭게도 그렇게 된 것인지 갑자기 말이 달려나가는 바람에 신랑은 그만 콧비를 놓치고 말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와 같이 서 계시던 마을 어르신께서는 이 광경을 보더니 아이고 하고 장탄식을 하셨습니다. 장가가는 날 말에서 떨어지면 몹시 불길하다는 옛말이 아직도 우리 마을에 전해져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그날 밤 신부방으로 향하였던 신랑은 새벽녘이 될 때까지 신부방에 들어가지도 않은 채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신부는 신랑이 변소에 갔거니 하고 오래 기다렸으나 좀처럼 들어오지 않아서 나섰고 이에 신랑의 어머니는 하도 이상하여 마을 친구들 집에 사람을 보내 찾아보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장난 좋아하는 마을 총각들이 밤 늦게까지 신랑을 붙잡고 동상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요 동상례는 혼례가 끝나고 친척들끼리 이제 신랑을 괴롭히던 그런 풍속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러나 아무리 찾아봐도 신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웃집에서 술 마시며 떠들던 우리도 뭔가 이상해서 별별 곳을 다 뒤져보았지만 신랑의 종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불안하고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아침을 맞이하였습니다. 그 다음 날도 사흘날에도 우리는 윗마을 아랫마을 할 것 없이 온 사방을 돌아다니며 신랑을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병남이는 보이지 않았고 그날 이후 병남이를 봤다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마을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하나 떠돌았습니다. 신부의 얼굴이 어여쁘다 보니 원래 사귀던 남자가 있었고 신부는 이 결혼을 원하지 않았으나 억지로 결혼을 하게 되어서 신혼 첫날 밤 신부가 그 남자를 불러서 신랑을 죽였다고 말이죠. 처음 이 소문이 돌았을 때 신랑 집 부모는 말도 안 되는 소문이라고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하도 답답하기도 하고 또 그럴듯하기도 해서 나중에는 신부를 문초하였습니다. 신부는 그럴 일은 절대 없었노라고 항변하며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울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아랫마을 신부의 집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나중에는 근처 주재소에서도 그 소식을 듣고는 신부를 데리고 가서는 유치장에 가두고 취조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신부는 끝까지 부인했고 소문 이외에는 아무런 증거도 없었습니다. 사건은 그야말로 오리무중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나서 그러한 소문도 사그라들 무렵 갑자기 병남이가 나타났습니다. 맨발의 옷은 군데군데 찢어졌으며 얼굴은 새까만 채로 비틀비틀 뒷산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물론 그 부모는 사지 멸종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기뻐했습니다만 병남이의 상태가 이상했습니다. 그는 과거의 일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산에 올라갔으며 한 달 동안 무엇을 했는지 아무리 물어봐도 그저 헤헤 웃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산에 가야 한다고 외치며 다시 뒷산을 향하여 달려갔던 터라 마을 사람들이 이를 붙잡아 집에 앉히곤 했습니다. 다행히도 병남이는 3년 만인 올 여름에 비로소 제정신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혼례식 날밤과 그 후 1개월 동안의 일들은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에 대하여 마을 어르신은 낙마 때문에 동티가 크게 난 것 아니겠느냐며 조심스럽게 말씀하시지만 과연 그럴까요? 의사 친구는 뭔가 충격을 받아서 벌어진 형상이 아닐까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그날 밤 신랑이 큰 충격을 받을 만한 일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혹시 낙마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그런데 왜 자꾸 산으로 가려고 했던 것일까요? 지금으로서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풀면서 1등 하니까 기분이 정말 좋네요. 무서우셨나요? 너무 무서웠어요. 무서우셨나요? 나 네. 뒤에 뭐 있는 것 같아. 그렇다고 합니다. 1등해서 기분이 좋네요. 예.